왕이 승하했다. 그의 시신이 능에 안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5달. 영면한 왕을 모시기 위해 지극한 정성과 국력이 모아졌다. 역사를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는 비밀의 공간 왕릉. 그런데 지금 세계가 조선 왕릉을 주목하고 있다. 당대 최고의 기술과 예술이 집약돼 있는 왕릉. 대체 조선 왕릉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거기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청동기 시대 고인돌에서부터 조선 왕릉까지 능묘에는 당대의 역사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벽화로 유명한 고구려 고분이나 거대한 봉분의 신라 왕릉이 대표적일 겁니다. 요즘 우리 조선 왕릉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조선 왕릉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소풍의 기억을 떠올릴 만큼 참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길래 세계 이목이 이토록 집중되고 있는 걸까요? 우린 과연 우리 조선 왕릉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걸까요? 역사 추적. 오늘은 우리 조선 왕릉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2006년 1월 경기도 고양시 서운릉 경내.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한밤중에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 침입자. 이들이 누린 것은 다름 아닌 왕세자 부부의 무덤이었다. 바로 도굴범이었던 것. 하지만 이들의 도굴 시도는 미수에 그치고 만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현장 조사 결과 도굴범은 봉분 뒤편으로 2.7m 깊이까지 파내려가다가 단단한 어떤 층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파지 못하고 흙을 다시 메운 것으로 밝혀졌다. 도굴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가지고 며칠을 이렇게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 내부에 이렇게 단단한 어떤 구조층이 있어서 쉽게 그 간이 모셔져 있는 곳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수의 거층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도굴이 불가능한 조선 왕릉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기록은 1926년 6월 10일 거행된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장례식이다. 조선의 국장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동영상 자료엔 발인과 장례 행렬까지 조선 왕실의 장례 모습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왕릉 조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다. 순종이 승하한 지 80여 년. 현재 유능엔 그와 함께 2명의 황후가 묻혀있다. 태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능 또한 황제능의 양식으로 조성돼서 화려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런데 순종이 잠든 유능에서 왕릉 조성에 관련된 실마리를 찾았다. 순종의 증손자인 이혜원 씨를 만난 것이다. 만들고 나서 능침이로 이제 제일 먼저 실전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다 이렇게 지게로 이렇게 하는 모습. 그는 순종의 국장을 담은 사진 1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중엔 유능에 관련된 것도 포함돼 있다. 지게를 진 구역군 등 유능을 만들 당시의 생생한 현장은 물론 능침이 보이지 않도록 짚을 엮어 만든 원뿔 모양의 능상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왕릉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던 중 제작진은 귀한 유물을 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던 임금의 관, 즉 제궁이었다. 이것이 제궁인데 그 순종 황제 그 제위 시에 5개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 황제 때 사용하고 그 뒤로 사용하고 유일하게 한 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는 해에 미리 준비해두는 제궁은 황장목으로 견실하게 짜여졌는데 수십 번의 오칠이 돼 있었다. 또 이음새 사이엔 나비 모양의 나무 쪽을 끼워 넣도록 만들어져 있다. 제궁의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래에는 그 칠성판 밑에는 쌀을 태운 재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칠성판을 깔고 그 위에 홍색 비단에 요를 만들어서 넣어드리고 그 위에 자리를 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행 왕의 그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제궁을 일반 관과 비교해 봤다. 한눈에도 크기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폭 70여 센티미터에 깊이가 50여 센티미터나 되는 제궁은 그 크기 못지않게 정성을 들여 만든 명품. 이 두께도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런 그 이음새 부분도 전부 다 나비장으로 해서 이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깎아서 끼웠기 때문에 전혀 그 움직임이 없고. 그렇다면 왕의 시신이 안치되는 왕릉은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도심 한복판에 섬처럼 남아있든 혹은 서울 근교에 모여있든 대표적인 녹지 공간으로 남아있는 조선 왕릉. 조선 왕릉은 519년 왕조사 동안 모두 42기가 조성됐다. 왕릉은 도성에서 10리박, 100리 안에 조성하라는 기준에 따라 주로 서울 인근에 분포해 왔는데 개성에 2기가 그리고 영월에 1기가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 9개의 왕릉이 들어선 이 동구릉의 최고봉은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이다. 정자각 뒤로 멀리 높은 능원 위에 자리 잡은 능침이 보인다. 능원 위로 올라서자 비로소 능의 구조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600년의) 세월 동안 왕릉을 지켜온 무인석과 문인석.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봉분, 즉 능상이다. 잔디가 아닌 억새풀이 솟아있기 때문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태조를 위해서 아들 태종이 고향인 함흥에서부터 흙과 억새풀을 가져와 덮어주었다는 건원릉. 지금도 여기 건원릉만은 갈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1년에 한신날 한 번만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갈대를 뽑거나 그러시진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죠. (600여 년) 전의 역사가 전설이 된 건원릉. 건원릉의 조성을 모토로 이후 조선 왕릉은 일정한 질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이 잔디가 아닌 억새풀로 덮여 있었던 데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한눈에 봐도 이 건원릉은 대단히 위험 있고 웅장해 보입니다. 이 건원릉이 완성되기까지 충청, 강원, 황해도 지방에서 징발한 인력이 수천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대역사였던 셈이죠.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고 나서 이 건원릉의 유해가 안치되기까지는 무려 5달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경우만 특별했던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조선의 국장 기간이 5달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 5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승하셨사옵니다. 왕의 혼을 부르는 의식 후 머리를 풀고 소복을 입으며 왕세자와 왕자는 사흘간 금식을 했다. 이어서 계령이 내려지는데 음악이 정지되고 혼례를 금지했으며 닷새 동안 장을 열지 못하게 했다. 부정을 막기 위해 도살 또한 금했다. 이 계령이라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국장 때 모든 국민이 이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조에서는 이 국상을 좀 더 잘 치르기 위해 가지고 임시기구를 만듭니다. 지금의 장례위원회와 비슷한 이 임시기구는 빈전 설치와 염습을 맡았던 빈전도감, 장례를 총괄하는 국장도감, 그리고 왕릉을 만드는 산릉도감이라는 3개의 도감으로 구성된다. 유교 국가로서 효와 예를 중시해 국장 절차만 총 69가지에 이르렀던 조선. 그중 머리를 감긴 후 손톱과 발톱을 깎아 작은 주머니에 담고 명의로 갈아입히는 의식이 목욕이다. 이처럼 주로 왕의 시신과 관련된 의식을 담당하고 복식을 준비했던 것은 3 도감 중에서 빈전 도감의 몫이었다. 다음으로 수의를 입히는 습을 할 때는 왕이 생전에 입었던 골룡포 등을 차례로 입혔다. 또 자리를 차리고 곡을 했다. 위위곡이다. 함은 쌀을 버드나무 수저에 담아서 넣고 진주를 물리는 의식이다. 함이 끝나고 왕의 정복인 골룡포가 입혀진 상태. 그런데 이러한 왕의 시신은 어디에 모셔졌을까? 기록엔 설빙이라는 특별한 장치 얘기가 나온다. 설빙에 대한 기록은 구체적인 그림까지 남아있다. 우선 동빙고에서 운반해온 얼음을 이용해 빙반을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로 만든 평상인 잔상을 설치한다. 이게 바로 설빙이다. 이 설빙 위로 왕의 시신을 안치한 후 사면에 대나무로 만든 잔방을 둘러싸서 얼음을 쌓아 올린다. 결국 설빙은 지금의 냉동 영안실에 해당하는 장치였던 셈이다. 설빙에 쓰였던 얼음의 저장고 자리를 찾았다. 예, 여기가 바로 동민구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한단이라는 재단도 있었죠. 예, 예, 바로 이곳이 그 한강의 두묵계에 있었던 동빙고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동빙고에서 했던 얼음들은 주로 그 국가의 큰 제사, 즉 종묘나 문묘, 그리고 왕실에서 상례가 있을 경우 그 얼음을 사용하게 되는데,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했으니 얼음에 대한 기록은 정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빙반의 사방에 둘러친 난간 위에다 마른 미역을 걸어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이 마른 미역이 습기를 흡수함으로 해서 왕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은 의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복식을 중요시했다. 때문에 국장을 포함해 조선시대 모든 장례에서 복식 문제는 특별하게 다뤄졌다. 지난 2002년 발굴된 파평윤 씨 모자 미라의 경우 미라와 함께 발굴된 내관에서 수인은 물론 누비 장옷의 화려한 금박 저고리와 치마 등 무려 66점의 복식류가 출토돼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렇다면 왕의 여민은 몇 벌이나 됐을까? 기록에 의하면 왕의 여민은 승하 후 3일에 행해지는 소렴의 19벌, 그리고 5일째 행해지는 대렴의 90벌을 입혔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의 구라는 수는 최고의 수로 완벽함을 상징했다. 때문에 구가 들어간 수를 취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많은 옷들 중에서도 특별한 옷이 있었다. 바로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옷인 구장복이 그것. 구장복은 혼례나 제례 같은 큰 행사를 치를 때만 입었던 대례복이다. 본인의 신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수의였고요. 본인이 평상시에 입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그리고 가장 깨끗하게 해서 입는 것이죠. 대렴이 끝나면 시신을 넣은 제궁을 빈전에 모셨다. 빈소에 관을 그대로 두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제궁은 5달의 국장 기간 동안 찬궁이라 불리는 큰 함 속에 모셔졌다. 한편 그 사이에 왕릉도 만들어지게 된다. 기록엔 다양한 기구도 등장한다. 그중 농로는 제궁을 지하의 무덤 입구에 내려놓는 장치다. 또 유녀는 내려진 제궁을 무덤 안으로 밀어 넣을 때 사용됐다. 흔히 국장을 할 때 5개월 만에 매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볼 때 이 국장 기간 속에 왕이 계승이 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국장을 치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왕위를 계승받은 새로운 왕이 그의 왕권을 탄탄히 하고 그 토대를 다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섯 달에 걸친 조선의 국장 제도를 정립한 태종의 헌능을 찾았다. 조선 초기 왕릉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는 그의 능은 보통 왕릉보다 2배나 많은 성물이 있다. 왕비인 원경왕후 민씨 옆에 놓인 태종의 능침. 조선의 기틀을 닦은 태종의 능침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실록에는 세종이 아버지 태종의 능을 조성하는 과정이 상세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석실을 만든 돌의 수치는 물론 돌을 놓는 순서까지 세밀하게 적혀있다. 기록에 따라 헌능의 조성 과정을 복원해봤다. 다듬은 돌을 쌓아 만든 석실. 석실 덮개의 두께만 90cm를 넘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다. 쌍능인 헌능의 내부 구조는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다. 네, 이렇게 5달간에 걸친 국장, 참 까다롭고도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장을 준비하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빈전도감이나 국장도감, 산능도감 같은 임시 관청을 설치하고 긴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작동시켰던 겁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기록에 따라서 복원을 해본 태종의 능입니다.
내부 석실에 덮개 돌만 해도 그 무게가 50톤이 넘게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을 캐서 다듬고 운반까지 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공력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42기에 달하는 모든 조선 왕릉은 모두 이렇게 만들어졌던 걸까요? 해답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지난해 뜻밖의 사건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태종이 묻힌 헌릉 근처에서 의미 있는 발굴이 이루어졌다. 세종대왕이 처음 묻혔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라 학계의 관심은 비상했다. 그런데 거대한 석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조사 결과는 의외였다. 석회 혼합물로 만들어진 회격이 발굴됐던 것이다. 단순한 구조의 무덤터가 발굴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게다가 묘실의 크기도 고구려나 신라 왕릉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였다. 하지만 발굴 조사단은 잘 보존된 묘실의 모습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회산물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런 거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죠. 굉장한 경이로움이 있죠. 그거는 그 안에 무슨 좋은 유물이 있고 없고가 자체하고. 이제 발굴지는 복토가 된 채 말끔하게 단장돼 있다. 대체 이곳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발굴지 지하에 있던 묘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묘실은 석회 혼합물을 다져서 만들었는데 너비와 깊이가 2m 30cm 그리고 길이는 3m 40cm다. 이 회경 안에 안치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희들이 본 발굴 조사로 통해서 확인된 유구는 동분 이실이 아니고 회격으로 단실로 축조됐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축조됐던 그러한 묘가 아니고 결국 세종이 묻혔던 곳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록에 의하면 세종의 옛 능은 돌로 만들어졌으며 내부에 방이 2개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즉 세종과 왕비 소헌 왕후의 시신이 2개의 석실에 각각 안치된 합장능이었던 것이다. 제작진은 기록에 의해서 세종의 옛 능의 내부 구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해봤다. 기록에 따르면 양쪽에 왕과 왕비의 시신이 각각 안치된 2개의 석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처음 묻혔던 옛 능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석실을 썼어요. 고구려 무덤 보면 전부 다 석실 아닙니까?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실을 쓰던 전통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발굴된 무덤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현 위치에서 확인이 하나의 단서는 발굴지 주변에서 출토된 정교한 성물이다. 저희들이 발굴 조사하면서 확인했던 성물인데 정말 왕릉이기는 한 것일까? 무덤 주인의 신분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무덤의 깊이다. 조선시대 예법을 규정한 국조오례에 의하면 조선 왕릉의 경우 광의 깊이는 10척, 즉 3m로 정해져 있다. 사대부나 일반 백성들의 무덤 깊이가 왕릉과 같을 수는 없는 법.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묘를 발굴했던 전문가의 견해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체로 무덤의 깊이가 한 1m 30에서 2m 이내로 되는 걸로 봐서는 그 사대부들은
그런 그 왕과 같아지지 않게 또 그 왕하고는 그 규모가 다르게 이렇게 무덤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능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발굴지의 묘실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바로 무덤이 안반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 백성들조차 장족거리는 안반 위에 왕릉을 쓴 것은 흔치 않은 일. 그런데 실제로 중종 때 묘실 안의 안반이 문제가 돼서 왕비의 능을 옮겼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단서도 있다. 중종대왕의 기입이 그 장경황후 윤씨의 무덤이 이제 희능이라고 그랬는데, 희능이 태종의 그 헌능 오른쪽 언덕에 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무덤이 무덤 자리가 바로 희능의 무덤 자리하고 일치합니다. 능의 주인은 아들을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뜬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윤씨였던 것이다. 현재 경기도 고양의 서삼릉으로 옮기기까지 22년간 장경왕후의 옛능은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다. 자, 이쪽을 보시죠. 이쪽은 1515년에 승하한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의 첫 번째 무덤으로 추정되는 능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450년에 승하한 세종이 왕비인 소헌왕후 옆에 나란히 합장된 석실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양자 모두 엄격한 국장의 예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선의 왕릉이고 불과 65년의 시차를 두고 조성된 것인데 이 내부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런 차이는 왜 생겨난 것일까요? 지난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광릉에서 제사가 치러졌다. 이날 제사의 주인공은 조선 제7대왕 세조. 사후 500년이 넘도록 극진한 예로서 지내는 왕에 대한 숭배. 조선 왕조가 멸망한 후에도 계속되어 온 제례는 경건하고 엄숙하다. 황병신. 세조가 잠들어 있는 광릉은 얼핏 보면 여느 조선 왕릉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봉분을 둘러싼 병풍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과 4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조성됐지만 광릉과 헌릉을 만드는 데 동원된 인력은 무려 6,000명이나 차이가 난다. 그 이유가 뭘까? 조선시대의 왕릉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이 드는 대역사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석실을 만드는 데 따르는 백성들의 부담과 폐해는 컸다. 기록에 의하면 태종의 능을 조성하는 데 동원된 15,000명의 부역군 가운데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고 부상자도 속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게 그때 운반수당이 노동력 아니에요. 노동력으로 그 돌을 끌어올라 그러면, 예? 그리고 그 벽체를 만들려면 엄청난 사람들이 다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죽는다고. 이에 세조는 석실을 만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후 조선 왕릉은 석실이 아닌 회경릉의 형식을 지니게 된다. 유교 정치에서 강조하는 것이 애민 정신, 민본 사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왕실의 사치는 이제 용납이 안 됩니다.
예, 이게 모든 의식주 생활이 검세지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무덤도 이제 검세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왜 회격을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회격이란 석회 혼합물로 작은 무덤방을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산물 같은 경우는 그 화학적인 반응에다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지하 하부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같은 토합에 의해서 더 오히려 더 견고해질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회격은 석회와 황토 그리고 고운 모래를 3대 1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다. 기록에 따라 회격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먼저 강회라고도 불리는 생석회에 물을 뿌린다. 이때 생석회는 열과 가스가 발생하면서 쉽게 분해된다. 그 다음 석회를 채 걸러 고운 가루로 만든 후 황토와 가는 모래를 섞는다. 혼합 비율은 석회 3에 황토와 가는 모래가 각각 1이다. 이 혼합물을 이길 때는 느릅나무 껍질 삶은 물을 사용했다. 느릅나무 껍질을 삶게 되면 끈적거리는 성질이 생겨 접착력을 높이게 되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를 이용했던 것이다. 준비된 재료들을 섞어서 석회 혼합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틀에 넣은 후 다져서 회격 조각을 제작했다. 회격을 만들 때 다지는 것은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험을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시편을 만들었다. 한 달 후 시편의 압축 강도를 실험해보았다. 시편이 파괴될 때까지 가해진 힘과 재료의 변형을 측정하는 실험. 그런데 예상보다 쉽게 균열이 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또다시 실험을 해봤다. 전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던 시편. 2배 정도의 높은 압력을 가하자 비로소 부서지기 시작했다. 한 달 동안의 압축 강도가 2배 가까이 세진 것이다. 이 경화체의 특성은 빨리 급격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하게 이제 반응하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를 예측해 보면 꾸준하게 반응을 해서 1년이 지나면 콘크리트 수준의 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왕릉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대부의 묘에서 출토된 회격 중에는 밀도와 압축 강도가 암석과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것도 있다. 발굴 당시 굴착기와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했을 정도였다. 뭐 하나도 없어. 네. 회격 외에 왕릉의 견고함을 더하기 위해 숯가루도 사용됐다. 이번에 발굴된 장경왕후의 옛 능에서도 묘실은 온통 두꺼운 숯가루 층으로 덮여 있다. 기록에 의하면 숯가루를 5촌, 즉 15cm 두께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습도를 조절하고 해충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 숯. 조선 왕실은 숯의 다양한 성질을 알고 왕릉을 만드는데 그러한 특성을 10분 활용했던 것이다. 해충의 침입, 나무 뿌리를 막는 것은 그 숯가루층의 역할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굴이라든지 벌레, 나무 뿌리 침투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축물이 된 겁니다. 이제 조선 왕릉의 지하 공간을 복원해보자. 먼저 광을 판 후 석회 혼합물을 다져서 회격을 만든다. 그리고 농로와 윤열을 이용해서 외관인 대관을 넣고 이어서 왕의 시신이 담긴 제공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숯가루 층을 입힌 후 복토를 한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왕릉의 조성 과정이다. 네, 이렇게 조선 왕릉에 쓰였던 회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보여주는 예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페르트란 이름 기억들 하십니까?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 했던 독일 상인입니다. 하지만 그도 이 회격에 막혀서 도굴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왕릉에는 당대 최고의 과학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능의 봉분인 능상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수백 년에 걸쳐서 무너지지 않고 이 능상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신기한 일이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난 11월 태중의 헌릉에서 낯선 실험이 시작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도움을 얻어 헌릉의 봉분 구조를 탐사해 보려는 것. 집안을 탐사하는 데 쓰이는 레이더 탐사 기법과 전기 비저항 탐사 기법을 동시에 사용해 보기로 했다. 높이가 무려 5m에 달하는 태중의 헌릉. 수백 년간 무너지지 않고 제 형태를 지켜온 봉분엔 어떤 비밀이 있을까? 탐사한 지 한 달 후 결과가 나왔다. 전기 비저항 탐사 결과 봉분 내부 구조의 윤곽이 파악됐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봉분 안에 특이한 구조물이 얹혀져 있었다. 레이더 탐사의 결과는 더욱 뚜렷했다. 렌즈 형태의 층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봉분 안엔 단단한 비밀의 층이 쌓여 있었다. 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봉분 안에 석회 혼합물층을 쌓아놓았던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봉분의 비밀이었던 것이다. 이게 비가 많이 와주면 이렇게 많이 함유하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이 오게 되면 기존의 흙으로 누르던 압력 외에 이제 수압이 작용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병풍석이 참 좀 어렵겠죠. 그 지탱하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위에 방수 역할을 하는 산물을 침으로써 이렇게 빗물이 좀 자연스럽게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기능을 그런 역할을 또 하지 않았을까. 조선 왕실은 국장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총 40면에 달하는 정조의 국장 행렬도도 그 중에 하나. 행렬 중에는 눈에 띄는 모습이 많다. 가면을 쓴 채 악귀를 쫓는 역할을 하는 방상씨가 있는가 하면 무장한 호위 군사들과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린 여인들도 있다. 국을 담당하는 궁녀의 모습이다. 또한 부장품을 담은 가마도 보인다. (1800년에) 거행된 정조의 국장 행렬도에는
맨 앞에 행렬을 인도한 경기감사부터 황룡기, 주작기를 비롯한 무수한 깃발부대, 가마와 말, 그리고 왕과 문무백관, 궁녀와 내시 등 총 1,440명의 인원이 그려져 있다. 장중한 국장 행렬이 모셨던 정조의 시신은 지금 이곳 건능에 잠들어 있다. 그렇다면 정조의 능 속엔 어떤 부장품이 들어있을까? 정조의 국장도감 의궤에는 정조의 국장에 관한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조선 왕조는 무덤에 넣는 부장품을 문헌에 일일이 규정하고 있다. 그 종류만도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도다. 먼저 각종 그릇이 작은 모형으로 포함된다. 또 악기류 모형도 넣었으며 갑옷 한 벌과 투구 그리고 활 같은 무기도 넣어졌다. 순종의 경우 부장품으로 평소 사용했던 물건들을 포함했다. 책과 시계, 그릇 등의 부장품을 볼 수 있는 순종의 국장 사진. 그런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부장품은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만들어지는 대신 작고 거칠게 만들어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부장품을 많이 이제 고급스러운 걸 넣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거든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교 정치가 뿌리내리면서 민폐를 끼치는 일은 되도록 줄이거든요. 유교 국가로서 조상에 대한 효를 중시했던 조선 왕조는 왕릉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풍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조선 왕릉은 한강을 중심으로 좋은 기운이 모인다는 한북 정맥과 한남 정맥의 끝자락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그 왕릉 선정은 풍수가 가장 절대적인 그 입지 선정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할 때 그 좋은 혈처가 어디에 있느냐, 대개 비산비야 산 능선이 쭉 흘러가다가 대개 앞에 큰 강이나 내를 만나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멈출 때 그곳에 혈처가 형성되고 많은 왕릉, 뭐 절대적이죠. 들이 그런 혈처를 찾아서 조성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왕릉이 자리 잡은 곳은 명당의 조건을 잘 갖춘 꽃심자리다. 뒤로는 산이 감싸듯하며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그 가운데 자리인 것이다. 한편 왕릉의 건축물 배치에도 숨은 과학이 있다. 왕릉 경관의 조형적 특성을 보시면은 그 정자각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자각은 그 뒤에 능칭 공간의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폐쇄감을 강조하라고 배치가 되어 있고, 먼저 참배하는 후손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 정자각 아래에서 제리를 올리는 후손은 능침의 높이와 정자각이 가려서 능을 올려다보아도 한 번에 전체가 보이질 않는다. 이 폐쇄성 때문에 신비감이 극대화되며 경외심이 고양된다. 반면에 왕의 홀령이 있는 능원은 그 높이로 인해 개방성을 갖는다. 산빛 아래 언덕 위에 조성된 능원. 능원 위에는 아래 전체가 넓게 조망된다. 이처럼 조선 왕릉은 단순한 구조에
단순하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 속에 평온하게 깃들어 있는 조선 왕릉. 왕릉은 당대 최고의 과학과 예술이 집약된 역사적 산물이다. 그렇다면 조선 왕릉의 현재적 가치는 무엇일까? 역사, 문화, 건축사, 미술사, 그리고 풍수지리학, 거기에다가 그 왕릉 조성에 보이는 그 과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은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정말 풍부한 그런 그 학문적 영역을 정말 잘 아우르고 있는 이 압축된 공간이 왕릉이다. 600년의 세월을 넘어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선 왕릉. 조선 왕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철학이 담겨 있는 공간이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이제 조선 왕릉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넘어 인류 보편의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임금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얼굴조차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런 지엄한 왕이 묻힌 왕릉은 왕릉치고는 소박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우리 조선 왕릉이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당대의 역사와 과학과 문화가 담겨있는 조선 왕릉. 그 속엔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예를 갖추면서도 사치를 멀리하려는 조선 왕실의 철학과 백성들의 피와 땀을 아끼는 애민 사상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